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공사가 다망하기도 했고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여러 가지 지표를 들여다보느라고 이번 주에는 제가 초반에 동영상 촬영을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3대 지수 오늘은 다 빠지고 있고, 유럽장도 그렇게 어제 좋지는 않았어요. 아시아장도 우리나라가 니케이하고 움직이는 게 동일하게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일본이라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직전 5년치를 놓고 보면 거의 저점 근처에 근접했다가 CSI 300 지수는 저점을 깼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점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깼었고, 상해 지수는 저점을 깨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상당히 많이 밀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반등 강도가 꺾이고 있어요. 전인대 발표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요건이 3월에 나오지, 아니면 뭐 어떤 변수가 크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난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바라볼 때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정말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약하다는 뜻은 그만큼 투자자의 심리가 좋진 않다는 뜻이고, 어떤 중국 전문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매집하는 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적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일정 부분 반등한다고 해서 중국 지수가 다른 데보다 우월하게 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전반적인 여건,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좀 현재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엔비디아 AI 쪽 때문에 막 주시장이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4차 산업 예를 들면 중거 같은 것이 그 모멘텀으로 급등했다가 꺼졌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펀드가 아크 펀드였죠. 그게 그 다음번에 정점을 쳤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주식, 제약바이오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뺐습니다. 테슬라가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그 다음에 소재, 요번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주식시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건데, 이 중앙에 있는 요 캔들 차트가 주가입니다. 월봉이고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정점을 치고 내려왔던 시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패턴은 이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요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이게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 보라색이 이게 금리거든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서 있으면,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올라간 강도가 있죠. 금리가 이제 그 가게나 기업이 부담하는 어떤 그 차입 비용 수준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항상 주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두 번째는 이게 판매고요. 이게 재고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색이 생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동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 있는 보라색, 짙은 남색, 요거는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 실질 소매 판매는 계속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약간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전체 판매 올라가다 정점 치고 꺾이죠. 요게 재고를 쌓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생산, 그리고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정점을 치고 두들겨 맞거든요. 물론 뭐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산업 생산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닭이고 어느 게 달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런 어떤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혹은 판매 활동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거나 멈추면 주가는 정점을 치게 돼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요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 떨어지고 있죠. 요게 재고예요. 재고는 살짝 옆으로 횡보치고 있다. 약간씩 쌓고 있긴 합니다. 최근 패턴이 약간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생산입니다. 생산은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판매예요. 연두색이. 판매는 쭉 꺼지고 있다가 전체 판매입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살짝 들려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리테일 세일은 큰 축으로 놓고 오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얘가 실업률입니다. 여기 있는 분홍색이, 이 분홍색이 아니고 이 빨간색? 주황색? 예, 요게. 근데 경제가 활황일 때는 실업률이 계속 내려와요. 근데 일정 부분 다시 들리면 주가 영향을 받죠. 내려오다가 들리면 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여기 내려오다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 부분 이렇게 중간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실업률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실물 경제의 움직임의 여러 요건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지표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거는 GDP하고 뭐 예를 들면 실업이 늘어나면 가게가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소비가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2차적인 지표일 수는 있지만 실업률 자체만 가지고 GDP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 판매, 생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GDP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가동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줄인다는 뜻이니까. 여튼 그래서 여기는 그 GDP에 영향을 미치건 안 미치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담이 돼서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낸다 하더라도 소비나 투자는 부담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간접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금리, 그 다음에 고용, 생산, 판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날아가는 건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날아가는 건 아니다. 다만 GDP 성장률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잘 나오고 있는 GDP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 가게가 GDP가 계속 잘 나오도록 앞으로도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건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은 차지하고,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될 근본적인 그 밑바탕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사실 뭐 올라간다,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연합인포맥스 김지영 기자께서 뭐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폭락이 무조건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갖는 게 지금으로서는 난망한 일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도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약간 좀 광기에 조금은 휩싸여 있는 거 아닌가, 주식시장이. 아이작 뉴턴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미시시피 주식회사인가요? 남의 주식회사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식 잘못 샀다가, 주식 처음 샀다가 팔고 다시 되샀다가 크게 손실을 보면서, 천체의 움직임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이 사이클의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 거냐, 주가의 움직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지난번에 그 고점 4,799인가요? 4,800 넘고 나서 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드렸죠. 그래서 그게 한 5,280 정도 되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10% 정도 밀고 올라가거든요. 저거 좀 뚫면.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 그러지는 못하고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쉬는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그 PC 관련된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면 다음 주라네 내일이요.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강도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얘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 요게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리얼 인베스터 어드바이스의 뉴스레터를 보면 여기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게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기업, 자영업자들 대출, 그러니까 그 심리 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는 주식시장은 정말 뭐 한없이 막 뚫고 올라가는데 이 자영업자들 지표는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섹터적으로만 좋은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A가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좋고 AI 산업이 새로운 도약 시점에 딱 들어와서 지표 발표, 실적 발표들이 좋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과연 AI가 많은 고용이나 혹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관점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약간 더 부정적이거든요. AI가 들어옴으로써 IT 관련된 산업에서는 지금 해고를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AI가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게 미국의 파산 통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 파산은 작년 1월에 비해서 17% 증가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2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43%가 파산했어요. 그리고 개인 채무조정, 개인 파산이죠. 이거는 작년 대비 17% 파산했고. 그래서 이게 작년 1월달 파산 숫자고 이게 올 1월달 파산 숫자입니다. 3만 1,100? 그러는 게 35,600? 이렇게 급격히 증가. 이게 2002년도에는 이거보다 낮았거든요. 계속 지금 연 단위로 파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거는 미국 파산재단 자료고 요거는 미국의 그 예금보험공사 자료거든요. 이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 빨간색이 이게 은행 파산 숫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07년도 우리가 글로벌 금리가 2008년도에 있었잖아요. 2007년도 경기 사이클 8년도에 꺼지기 전에 일정 부분 파산이 은행이 몇 개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파산 숫자가 늘어나다가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상승할 때도 파산 숫자는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게 IT 버블 때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는 2개인가 파산했어요.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1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줄죠.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은행이 파산하고 있었죠. 사전에 이미. 여기 보시면 파산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파산이 시작된 거거든요. 작년에 5개. 올해는 요거보다 더 많이 파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파산 자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보다는 파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경기 사이클의 부정적인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파산 숫자나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계 파산, 은행 파산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미친 듯이 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 기반을 말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나오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요거는 연체율이거든요. 연체율인데 이거는 은행 전체에 대한 연체율이 이거는 주로 소비자 죄송합니다. 이건 전부 다 가계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소비자 대출, 신용 대출 전체 다에 대한 거고 이게 크레딧 카드에 대한 거거든요. 연체율이 보시면 이쪽에 보면 쭉 올라가죠. 물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아요. 그 두 가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 거 전체 소비자 연체율은 거의 비슷한 수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단독주택 모기지 관련된 연체율이거든요. 최근 이게 아직 올라가는 추세로 완전 전환됐는지는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약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쪽은 크레딧 카드 혹은 이제 소비자 신용대출 전체 다가
그렇게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계 말고 전체와 관련된 거 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소비자 대출은 좀 전에 봤고 이게 상업부동산 관련된 연체율이거든요. 얘가 드디어 속도를 붙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게 전체 그러니까 상업은행의 모든 부동산 대출 다 하거든요. 얘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연체율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의 그러니까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을 미래를 반영하긴 하는 건데 지금은 최근 보면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현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향후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경제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GDP가 계속 플러스로 성장해서 나오는 건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나 뭐 투자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로 놓고 뭐 예를 들면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 하반기 중반쯤부터 바닥을 치고 독일은 계속 깨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투자, 주택이나 주택이나 혹은 비주택 관련된 투자도 이제 바닥에서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패턴들을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테일 세일은 좀 빠졌지만 PC는 아직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거는 현재 상황이고 현재 상황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논점. 현재 경제 전반적인 체력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진짜 이게 탄탄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물론 그걸 이끌고 가는 심리지수 PMI나 혹은 뭐 CSI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 PMI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닥을 치고 살짝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볼까요?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48,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대 있다 50으로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쪽 초반으로 붙었다가 살짝 들렸어요. 50.7로.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고. 미국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1월 달로 보면 1월 달에 12월 달에 50.5에서 1월 달에 53.4로 탁 튀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역시 약간씩 뭐 내려가는 곳도 있긴 하지만 들려 올라가면 전체적으로는 좀 수축 국면에서 확장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서비스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PMI 지수도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유럽 지수가 이번엔 빠진 걸로 나왔네요. 살짝 내려갔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 좀 올라갔고 여기 보면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짙어지면 내려가는 거고요. 이 빨간색 쪽으로 짙어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짙어지는 요거 살짝 옅어졌고 여기 짙어졌죠. 여기 옅어졌죠. 뭐 아닙니다. 요건 약간 내려갔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살짝 올라갔고 그죠? 여기 살짝 올라갔고 제조업 지수는 계속 발표가 나오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뀌고 있진 않네요. 제가 이전에 봤던 것들 개념만 잡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PMI 지수도 약간 서비스업 지수가 약간 같이 꺼지는 것 같다가 살짝 들려 올라오고 제조업도 완전히 아랫방향으로 꺼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제활동 주체가 돈을 좀 못 내고 있고 파산을 하고 있고 그 주체를 떠받치는 은행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김리한 기자께서 2월 21일 날 올린 건데 이거는 그 미국의 상업부동산 대출 부실 공포가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한 것이 부실이 날 것 같으면 거기 그 부실을 실제로 그러니까 부실을 나중에 손실 처리할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에 쌌거든요.
그런데 이게 1달러당 대손 충당금 금액이에요. 그게 미국 전체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예전에는 1달러당, 그러니까 부실 1달러당 2.2달러를 넣어놔서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1.4달러로 줄었고 6개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1달러 미만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충당금을 훨씬 더 쌓아놔야 되겠죠. 은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형은행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이 충당금을 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인가요? 거기서 충당금을 잔뜩 쌓았다가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게 단기간에 지금 끝나질 않고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근 보도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쪽 공실 문제에 뉴스가 보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부동산 문제는 조금씩 골마 터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얘가 대규모로 은행 파산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혹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가시적으로 확 보이는 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들이 있으면 은행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주저하거나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안 해주거나 충당금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실물 경제인 가계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과연 주가가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 올해도 쭉쭉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금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거는 그냥 그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보고 그냥 과거의 데이터가 그렇게 됐으니까 요번에 그럴 거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경제 지표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의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인 AI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 향후에 대규모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된다면, 그리고 파생적인 어떤 다른 전제 조건들도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이 AI 산업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뭔가 확 다른 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량으로 대규모로 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요건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 사이클을 우리가 과연 향후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 시각은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가를 폭락으로 야기할 거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너무 비싸다고 주가를 아래 밀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게 불공정한 거냐, 아니 그게 부당한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항상 주식시장의 사이클 마지막 부분에서는 광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적인 전반이 전부 다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의 섹터가 마지막 피날레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멘텀 투자가 순차적으로 좀 계속 넘어왔어요. 그 4차 산업 관련된 뭐 주음과 같은 것, 대표적인 아크펀드, 뭐 전기차도 뭐 완성,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AI, 제약바이오는 초반에 모멘텀을 가졌었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사이클이 쭉 다 넘어갔거든요. 과연 이 뒤에 사이클은 뭐가 받칠까요? 아마 이 AI가 없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사이클이 받칠까요? 판매? 리테일 세일 쪽에서? 시장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조정이 단기간에 세게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건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리지수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기업 업황 심리지수를 보면 이게 왔다 갔다 어느 쪽인지 아닌지 현재 상황, 현재 실적은 그렇게 움직여요. 사실 제조업 쪽만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향후 전망은 전체 산업이 제조업, 비조업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소비 심리거든요. 좀 전에 건 기업 심리고, 이 경제 심리 지수는 기업과 소비 심리 중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 뽑아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근데 원계열이 이제 바닥을 치고 살짝 들려 올라가고 있고 추세선도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리지수 살아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유럽 심리지수거든요. 보시면 최근 심리지수를 보면 약간 두 개로 잘라 전체적인 최종 뉘앙스는 약간 아랫방향에 장기 평균 100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진 않아요. 바닥에서 왔다 갔다 기고 있거든요. 최근 나온 패턴을 보면 이게 살짝 작년 하반기에 살짝 들렸다가 재작년 하반기에 들렸다가 작년에 쭉 추세적으로 내려왔다 다시 하반기에 조금 들렸거든요. 근데 상반기 오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약간 꺾이고 있어요. 요거는 고용과 관련된 기대치거든요. 고용과 관련된 기대치는 추세적으로는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심리적으로는 가계 기업이 모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미시건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살짝만 내려왔죠. 급등했다가. 요게 기대치거든요. 기대치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게 현재 상황,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요게 기대치거든요. 기대치는 추세적으로는 약간 머리가 눌리고 있고 밑에서 이제 이거는 좋아지는 개념이고 이건 나빠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관련돼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동시장 어떨 거냐? 여기 보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보다 나빠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물론 소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패턴이 더 많지만 이게 요게 패턴이 미래의 패턴이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만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지수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좀 괜찮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안 좋고 미국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경제가 향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새로운 리셋 없이 다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리셋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셋이라 함은 가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팽창할 때 제품이 팽창해요. 그러니까 제품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지만 재고 지표가 이렇게 싹 쭉 올라가거든요. 재고를 쌓아요.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정점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재고가 버블이 이제 팽창했던 게 수축하거든요. 그거 이외에 고용이 팽창합니다. 여기 지금 실업률이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고용 팽창이에요. 그랬다가 정점이 되면 고용이 더 이상 팽창하기 어려우면서 수축하는 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팽창과 수축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만 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용 팽창이 일어납니다. 신용 팽창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수축으로 터닝하는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가게나 기업 혹은 상업부동산 뭐 이런 것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부실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팽창했던 신용이 꺼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정이 없이 새로운 사이클의 경기를 우리가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는 있는데 돌린다고 해서 수년간 팽창할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꺼지지 않고 깔딱깔딱 견디는 현상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수년간 계속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던 월 단위로 보여드렸던 일정 부분 경기 사이클이 어떤 형태를 만들면 주가가 꺼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경기가 순환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정부 지출이 상당히 많아서 경제를 계속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정부 지출을 뭔가 커버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 칩스 관련돼서 뭐 인텔한테 또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정부 지출을 계속 해가지고 시장을 떠받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경제 사이클이 계속 화랑이라고 보이면서 지금처럼 고용 지표가 계속 좋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제가 올해 M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렸다가 밑으로 꺼진 다음에 다시 들렸다가 꺼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들리는 강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들리는 거예요. M자 마지막 부분을 드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들리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얘가 꺼지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 꺼지지 않을 거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닝하면서 급락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쭉 밀려 올라왔다 갑자기 3일 만에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퉁 튀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밀렸는데 실적 발표가 그러면 그 과거보다 성장하는 걸로 나올 예측이 아니었냐? 아니죠. 더 성장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칠까 봐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음 분기에 엔비디아가 지금 애널들이 자기들이 예측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장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100% 확실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AI 산업이 계속 팽창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예측치보다 성장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 주가가 아래로 세차게 쭉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가 대규모 투자를 주식시장에 얹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엔비디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산다면 정말 오랫동안 나는 그냥 AI 시장에 묻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거고, 그게 불안하다, 내가 단기적으로 뭐 수년간씩 여기다 돈을 쌓아놓을 그런 생각은 없다라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판매나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혹은 다른 쪽에서 HBM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문 잔고로만 쌓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거를 생산으로 떠받쳐줄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M자의 정점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언제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M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언제 빠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발표하는 PCB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아래로 꺾일 수도 있고, 그게 또 긍정적으로 나서 더 밀고 올라가면서 꺾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 과거 통계 데이터를 일정 부분 제가 통계를 봤던 걸로 보면 고점 돌파 이후 10% 정도는 올라갔던 것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 S&P 500 지수로 놓고 보면 올라갈 여력이 추가로 더 있다. 5280 정도까지가 10%인데 S&P 500 지수가 5000 살짝 넘어서 깐당깐당 되고 있잖아요. 추가 여력은 존재한다. 그 정도까지 더 사실 밀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정의 강도가 상당히 조정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 혹은 강도가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지표 전반으로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과연 이런 강도를 말할 수 있는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냐, 생산이나 혹은 고용이나 혹은 판매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상황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독일도 계속 안 좋아서 두 분기여서 마이너스인가요?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멍멍이 판입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대선 할 때 잘못 뽑으면 국가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몇 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때 생각했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지금까진 그랬지만 그나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라간다는 게 좀 난망입니다. 뭐 여하튼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좀 길게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